새벽녘, 우연히 본 복근 모델 사진에 잠시 홀려버린 저는 친한 친구 희선이에게 자랑하려다 그만. 손가락이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와, 이 모델 진짜 잘생겼다. 복근 장난 아니네. 화면 뚫고 핥고 싶을 정도야?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쏟아지는 잠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그대로 휴대폰을 던져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제 귀엽고 순한 아기 토끼 이미지가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그리고 그날 밤, 제 메시지를 받은 희선이의 작은 삼촌은 수년간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터져버린 듯 밤새 담배를 태우며 잠 못 이루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새벽 4시에는 자신의 은밀한 사진 100여 장과 함께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더군요. 나도 방금 씻었어. 굳이 화면으로 핥을 필요 없어. 다음 날 아침 카톡 알림 99+가 떠있는 걸 보고 아무 생각 없이 눌렀던 저는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디 단단한 벽이라도 찾아 머리를 박고 죽고 싶을 심정이었습니다. 어젯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희선이가 삼촌에게 저를 이렇게 소개했던 기억이 떠올라 더 미칠 것 같았습니다. 삼촌, 내 친구 민하야. 엄청 순하고 얼굴도 얇아서 놀리기만 하면 바로 얼굴 빨개지는 진짜 아기 토끼 같지? 제 인생에 이보다 더한 굴욕은 없었습니다. 중간고사 준비 때문에 며칠 밤을 새운 터라 알람도 없는 토요일 아침, 저는 10시가 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제 이미지가 잿더미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망연자실해 있는데 때마침 희선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생신이라 본가에 와서 같이 밥을 먹자는 거였죠. 마음 같아선 땅속으로 숨고 싶었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선이 할아버님께서는 홀로 서울에서 대학 생활하는 저를 친손녀처럼 아껴주셨거든요. 방학 때면 인턴십 때문에 몇 달씩 희선이 삼촌 집에 신세를 지기도 했고 가족 식사 자리에 끼는 것도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핑계를 대고 빠지기도 어려운데 더 절망적인 건 희선이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삼촌이 지금 차 몰고 너희 학교 정문 앞에 기다리고 있대. 저는 까치집이 된 머리를 쥐어뜯으며 절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사람을 만날 면목이 없어서 저는 흰색 야구 점퍼에 캡모자, 마스크까지 동원해 얼굴을 완벽하게 가렸습니다. 마치 세상과 등진 사람처럼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그 누구도, 특히 기훈주라는 남자는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움직이지도 입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기훈주 씨가 제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숨이 가빠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마스크로 가려진 제 입술 바로 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귓가에서 딸깍 소리가 들렸고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준 것이었죠. 그는 여전히 제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하지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렵한 눈썹, 완벽한 턱선, 그리고 강아지를 봐도 다정함이 묻어날 것 같은 깊은 도화안이 보였습니다. 왼쪽 눈 밑의 눈물점은 그의 차가운 인상에 묘한 매력을 더해주고 있었죠. 그렇게 꽁꽁 싸맸어? 내가 부끄러운가? 그의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고 단어 하나하나에 은근한 장난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어젯밤의 멍청한 짓이 떠올라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작은 삼촌한테 옮길까봐. 말을 마친 저는 일부러 콜록콜록 헛기침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기훈주 씨가 피식 웃었습니다. 모든 걸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 앞에 제 모든 위장은 소용없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 1학년 때 비행기 연착으로 입학식에 늦을 뻔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정신없이 뛰어가다 그와 부딪혔죠. 하마터면 뒤에 있는 분수대에 빠질 뻔했는데 그가 제 허리를 감싸 안아 품으로 끌어당겨 주었습니다. 덕분에 대학 생활 첫날부터 망신당할 위기를 모면했죠.
그때 처음 그의 눈을 보았습니다. 단 한 번의 눈 맞춤이었지만 마치 천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미나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구나. 기윤주 씨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돌려놓았습니다. 젠장. 저는 제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아기 토끼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변명했습니다. 작은 삼촌, 오해해요. 제가 희선이랑 친해서. 대화할 때 좀 편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어제 너무 졸려서 정신이 없어서. 실수로 잘못 보낸 거예요. 하지만 그는 저를 쉽게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미나 눈에는 남자 모델 몸이 더 좋아 보여? 아니면 삼촌 몸이 더 좋아 보여? 그가 다시 몸을 기울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 남자, 오늘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말 아주 많이요. 기성그룹의 총수인 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제 앞에 나타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희선이와 그의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이후로도 그는 거의 집에 돌아오지 않았죠. 공과 사의 구분이 명확한 사람이라 본가에서 식사하는 날이 아니면 마주칠 일도 없었습니다. 설령 마주치더라도 희선이 앞에서는 늘 얼음장처럼 차갑고 엄격하고 완벽한 어른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매력적으로 저를 놀리는 것처럼요. 아니야. 저는 세차게 고개를 저으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지워버렸습니다. 그의 곁에 나타났던 여자들은 모두 섹시하고 우아하고 관능적인 몸매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걸음걸이 하나하나에 기품이 넘쳤고 그의 옆에서 자신감 있게 빛났죠. 하지만 저는요. 저는 늘 희선이 옆에 붙어 다니는 그의 눈에는 그저 희선이와 다를 바 없는 후배, 어린 동생일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후배에게 남녀간의 감정을 느낄 수 있겠어요? 저는 씁쓸한 마음을 애써 삼키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은 삼촌은 모델보다 몸이 훨씬 좋으실 거예요. 나중에 작은 숙모님은 정말 복 받으신 거네요. 기윤주 씨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고는 자세를 바로 하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는 슬쩍 그의 옆모습을 훔쳐봤습니다.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혹시 화가 난 걸까요? 제가 뭘 잘못 말했나? 차가 한참을 달리다 붉은 신호에 걸렸습니다. 짧은 정적 속에서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이제 곧 졸업인데 서울에 남을 거야? 아니면 녹성으로 돌아갈 거야? 아직 생각 못 해봤어요.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고향인 녹성으로 돌아오길 바라셨죠. 희선이도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남고 싶었지만 무슨 이유로 남아야 할까요? 신호등의 숫자가 깜빡이는 걸 보며 제 마음도 복잡해졌습니다. 희선이는 저보고 같이 남아서 스튜디오를 열자고 했어요. 10, 9, 8, 3, 2, 1 신호가 바뀌고 차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기윤주 씨의 표정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앞쪽 도로가 그리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는지 뒤따르던 차들이 모두 멈춰서 교통경찰의 처리를 기다려야 했죠. 희선이는 뭘 해도 3분 열정이야. 같이 스튜디오를 차릴 생각이라면 마음의 준비부터 해야 할 거다. 그는 아주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희선이는 정말 바람 부는 대로 하고 싶은 건 해야 직성이 풀리지만 금방 흥미를 잃어버리는 타입이었죠. 저는 저도 모르게 손을 꽉 쥐었다 폈습니다. 저 사실 아직 결정 못했어요. 부모님은 제가 녹성으로 돌아오길 바라세요. 혼자 서울에 두면 누구한테 속을까 봐 걱정하신대요. 가늘고 하얀 기윤주 씨의 손이 핸들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반쯤 감았습니다. 온몸에서 나른한 기운이 풍겨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그의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에게 엄격해서 서고, 앉고, 눕는 모든 자세가 마치 머릿속에 자라도 있는 것처럼 반듯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어쩐지 달라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마침 저도 그를 보고 있던 터라 무방비 상태로 눈이 마주쳤습니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리고 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손가락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죠.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미나도 이제 22살이고 이렇게 예쁜 데다 순하고 부드러워서 보기만 해도 괴롭히고 싶어지니까?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붙들린 것처럼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서울에 미나가 남고 싶게 만드는 사람이라도 있어? 저는 고개를 더 푹 숙였습니다. 부모님이 대학 다닐 땐 연애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착한 아이네. 앞쪽에 작은 사고가 처리되고 교통이 다시 원활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차의 속도는 아까보다 분명히 빨라졌습니다. 제 요청에 따라 차는 고급 찻집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닭이 세트를 고르고 주인에게 정성스럽게 포장해달라고 부탁한 뒤 계산을 마쳤습니다. 평소라면 괜찮지만 오늘 같은 할아버님 생신에 빈손으로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제가 가게에서 나왔을 때 기윤주 씨는 차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손에 들린 선물 상자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살짝 눈썹을 치켜떴지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상자를 받아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20분 후 차는 본가로 들어서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문에 채 닿기도 전에 멀리서 희선이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희선이의 공 같은 포옹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희선이는 제가 쓴 마스크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녀는 제 마스크를 획 벗겨버렸죠. 너 이거 왜 썼어? 저는 당황해서 얼굴을 매만지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설마 내가 내 작은 삼촌한테 남자 모델 복근 사진을 잘못 보냈는데 내 삼촌이 미쳤는지 한밤중에 자기 사진 수백 장을 보냈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 고화질이 비명을 지르고 싶을 만큼 야릇한 사진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목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희선이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기윤주 씨가 트렁크를 열어 찻잎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희선이를 힐끗 쳐다보며 못마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교에서 매일 보면서 뭘 그렇게 껴안아. 희선이가 저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너 쟤 화나게 했어? 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그런데 저 말투 어딘가 질투하는 것처럼 들리는 건 제 착각일까요? 희선이를 따라 안으로 들어가니 기윤주 씨는 이미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진지한 표정, 다가가기 힘든 고고하고 서늘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다가가 두 손으로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할아버님, 제 작은 성의예요. 만수무강하세요? 소파에 앉아 계신 할아버님은 회색 당나라풍 의상을 입고 계셨습니다. 머리는 희끗했지만 정신은 아주 맑아 보이셨죠. 선물을 보신 할아버님의 눈에는 기쁨과 함께 약간의 꾸짖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 희선이한테 말했을 텐데. 미나는 그냥 와서 밥만 먹으면 된다고. 희선이가 입술을 삐죽이며 억울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할아버님, 희선이 잘못 아니에요. 제가 사오고 싶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혼자 지내는데 할아버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해서요. 오늘 생신인데 빈손으로 올 수는 없잖아요. 할아버님은 제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더는 사양하지 않으시고 집사님에게 선물을 서재에 갖다 놓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는 건데 뭘 그렇게 격식을 차려.
우리 집안이 식구는 많아도 다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내가 희선이 따라 자주 와준 덕에 집안 분위기가 덜 썰렁해. 이 할애비는 널 친손녀처럼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사양 말고 편하게 지내. 친손녀라는 두 글자에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저를 손녀로 보신다면 기윤주 씨는 저를 조카나 조카며느리 외에 다른 선택지가 있을까요? 어쨌든 제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18이었고 그는 26이었으니까요. 저는 슬쩍 기윤주 씨의 평온한 얼굴을 훔쳐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직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아버지, 손녀는 벌써 5이나 있으시면서 아직도 부족하세요? 손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세요? 이 말은 마치 할아버님께 무언가를 깨닫게 한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님은 갑자기 눈을 빛내며 저를 보셨습니다. 맞다. 민하야, 할애비는 손녀는 부족하지 않은데 손주며느리가 부족하구나. 내가 내 손주며느리 할래? 쿨럭, 쿨럭, 쿨럭. 제가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귓가에서 격렬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윤주 씨가 찻잔을 내려놓는데 찬물에 사레가 들려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언제나 고고하고 완벽했던 사람이 차에 사레가 들려 얼굴이 시뻘개진 모습이라니요. 그 순간 저는 문득 그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손에 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도 실수를 하고 평범한 사람처럼 당황할 때도 있다는 것을요. 할아버님은 그를 한번 쏘아보시더니 다시 빙그레 웃으며 저를 보셨습니다. 어떠냐, 민하야. 한번 생각해 볼래? 희선이가 즉시 합세했습니다. 좋다, 좋아. 내가 내 새언니나 올케가 되면 내가 너 확실히 지켜줄게. 누가 너 괴롭히면 내가 다 패줄게. 말이 끝나자마자 베개 하나가 휙 날아왔습니다. 희선이가 재빨리 그걸 받아들었죠. 베개가 날아온 방향을 보니 그 사람의 눈빛은 이미 평소처럼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다만 목소리에 불분명한 질투심이 섞여 있었죠. 너는 꼭 끼는 데가 없냐? 아무나 막 엮지 마. 기윤주 씨의 방해 덕분에 그 이야기는 겨우 끝났지만 할아버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식사 내내 그는 은근슬쩍 제 이야기를 떠보다가 다시 기윤주 씨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너도 이제 나이가 찼는데 언제쯤 며느리 데려올 거냐? 기윤주 씨는 저를 보며 입꼬리를 슬쩍 올렸습니다. 그의 미소는 어딘가 장난스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사람을 찾으면 아버지가 반대하실까 봐 그게 걱정이죠. 제 마음속에서 작은 토끼 한 마리가 미친 듯이 날뛰는 것 같았습니다. 왜 저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할아버님이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내가 남자만 안 데려오면 아버지는 다 찬성이다. 희선이가 푹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 역시 몸이 굳고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문득 희선이가 해줬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상류층 사이에서 기윤주 씨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남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고 했었죠. 네 사람의 식사 자리,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희선이는 작은 삼촌에게 혼날까 봐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본가에 남겠다고 했고, 저는 마침 학과장님께 내일 아침 강연에 일찍 참석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학교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희선이와 저는 같은 과였지만 그녀는 그런 강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죠. 원래대로라면 기숙사 통금 시간 전에 충분히 도착할 수 있었겠지만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도로 사정이 나빠져 차는 안전을 위해 천천히 달려야 했고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통금 시간을 훌쩍 넘긴 후였습니다.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내일 아침에 데려다 줄게. 솔직히 말하면 마음 한구석이 조금 설렜습니다. 하지만 입으로는 애써 거절했죠. 그래도 괜찮을까요? 기윤주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자신의 아파트를 향해 핸들을 돌렸습니다.
안 괜찮을 게 뭐가 있어? 처음 와보는 것도 아니잖아. 저는 고개를 숙이고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 망할 인간. 꼭 저런 야릇한 말투와 눈빛으로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차창 위로 투둑투둑 떨어지는 빗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두드리는 북소리처럼 불안하고 어지럽게 울렸습니다. 저는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고향인 녹성으로 돌아간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평생 서울에 다시 올 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훔쳐봤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저를 후배로만 보는 사람에게 제가 오랫동안 그를 좋아해왔다고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그의 차갑도록 평온한 얼굴을 보자 문득 희선이와 함께 클럽에 갔다가 우연히 그를 마주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복도 구석에서 몸매가 아주 글래머러스한 여자와 희롱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제 가슴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납작할 정도는 아닌데 왜 그의 눈에 들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풀이 죽어 희선이에게 물었습니다. 희선아, 남자들은 다 글래머러스한 여자 좋아해? 빨간 립스틱에 이브머리, 숨막히는 S라인 같은 거 말이야. 나처럼 밋밋하고 단순해서 아무런 매력도 없는 사람 말고. 희선이는 워낙 단순한 아이라 제 목소리에 섞인 씁쓸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제 가슴 쪽으로 의미심장한 눈짓을 보냈죠. 너도 납작하진 않잖아. 살도 있고 괜찮은데? 클럽을 나오며 제 마음은 마치 한 바구니의 레몬을 억지로 삼킨 것처럼 시큼했습니다. 성인 남자와 매력적인 여자가 어두운 조명과 술이 있는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불 보듯 뻔했죠. 그리고 저는 그를 짝사랑하는 사람일 뿐 질투할 자격조차 없었습니다. 제 모든 감정은 그저 시시하고 우스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기윤주 씨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문 앞에서 들어갈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말없이 제 손을 잡고 지문을 인식시켜 문을 열고는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늦었으니 씻고 일찍 자. 그럼. 작은 삼촌도 안녕히 주무세요.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침실이 3개였고 각 방마다 욕실이 딸려 있어 민망한 상황이 생길 염려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옷을 갈아입다가 속옷에 묻은 핏자국을 보고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젠장. 집에 있던 마지막 생리대를 희선이가 써버렸습니다. 이 철없는 기집애, 항상 미리 준비하는 걸 잊어버리고 다 쓰고도 사놓을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서둘러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조용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기윤주 씨는 이미 잠든 것 같았죠. 저는 가볍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으로 막 걸어갔을 때 딸깍 소리와 함께 거실의 모든 조명이 켜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머리끝이 쭈뼛 섰습니다. 손을 꽉 쥐고 눈을 감으며 애써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민하야. 이렇게 늦게 어딜까?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아래 편의점에. 뭐 좀 사러요? 저는 그에게 등을 돌린 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가오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가 제 앞에 섰을 때 그는 여전히 저녁에 입었던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다만 넥타이는 느슨해져 있었고 셔츠 단추도 2개쯤 풀려 있었죠. 그의 숨결에서 옅은 와인 향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가 술을 마셨군요. 지금 그의 모습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섹시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또다시 거부하면서도 은근히 받아들이는 모순된 이미지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 자신을 욕했습니다. 이 지경에 와서도 그런 생각을 할 정신이 있다니. 늦었어. 혼자 내려가면 위험해. 방에 들어가서 기다려. 내가 사다 줄게. 저는 즉시 고개를 들고 당황해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저기. 삼촌이 제가 뭘 사려는지 어떻게. 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그는 단추를 다시 채우고 넥타이를 바로잡았습니다. 방금 전에 나른하고 섹시한 모습은 사라지고 평소처럼 반듯하고 빈틈없는 총수의 모습으로 돌아왔죠. 저는 그가 문 밖으로 나가는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의 집에서 여러 번 지냈지만 얼굴을 마주친 횟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겪을 수 있는 창피한 일은 거의 다 겪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감히 앉지도 못하고 문에 기댄 채 휴대폰을 들고 미친 듯이 타자를 쳤습니다. 그 빌어먹을 친구에게 분노를 쏟아냈죠. 이야기를 다 듣자마자 희선이는 인정사정 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배를 잡고 구르는 이모티콘까지 연달아 보냈죠. 마지막에는 성의 없는 위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작은 삼촌이 내 작은 삼촌이지 뭐. 아주 평범한 일이야. 평범해. 2미터 칼 들고 있는 이모티콘. 그녀는 양손을 들고 항복하는 이모티콘과 함께 하하하하 하고 웃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짜증나서 휴대폰을 침대 위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똑똑똑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나서야 겨우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작은 삼촌.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봉지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뻣뻣하게 굳어서 그것을 받아들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한 뒤 곧바로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마치 입안에 쓴 쑥을 한가득 쑤셔 넣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봉지를 들고 곧장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봉지를 열어 그 안에 물건을 보고는 정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일회용 속옷까지 사왔습니다. 그리고 핫팩을 본 순간 제 안의 민망함은 점차 부끄러움과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세심한 사람은 과연 어떤 여자의 남편이 될까요? 저는 눈을 감고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줄기가 제 머릿속에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씻어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 준비를 할 때 기윤주 씨가 허리를 살짝 숙여 저를 한참 동안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어젯밤에 울었어? 눈이 토끼처럼 빨갛네.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부인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요즘 눈을 너무 많이 써서.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거짓말하면 착한 아이 아니지. 그의 낮고 매력적인 목소리에 저는 또다시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어린아이라는 두 글자는 제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상처를 찔렀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가 그저 어린아이일 뿐이었습니다. 차가 호텔 앞에 멈췄습니다. 제가 막 문을 열고 내리려는데 그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는 차 안의 수납함을 열어 정교하게 포장된 선물 상자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졸업 선물. 저는 이걸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작은 삼촌. 근데 저 아직 졸업 안 했는데요. 나 내일 해외 출장 가 3개월 동안. 돌아오면 못 챙겨줄 것 같아서. 또 울까봐. 그의 말에 저는 문득 대학 1학년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희선이에게 생일 선물을 주던 날이었죠. 그날 저는 생리통 때문에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는데 희선이가 제가 민망해할까 봐 저와 생일이 같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부모님이 곁에 안 계시고 선물해줄 사람도 없어서 서러워서 운다고요. 그날 이후로 무슨 날이든 그가 희선이에게 선물을 줄 때면 제 목도 항상 있었습니다. 작은 삼촌, 그건 그냥 희선이가 장난친 거예요. 저 선물 없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가 입고 있는 짧은 치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을 녹일 듯이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서울 날씨 변덕 심한 거 알면서
그날 오면 아픈 거 알면서도 그렇게 짧은 치마 입지 마. 온몸은 내가 챙겨야지. 따뜻하게 하고 다녀. 그 순간 마치 작은 망치로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부끄러워해야 할지 감동해야 할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히며 선물 상자를 받고 감사합니다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피가 머리로 다 쏠렸는지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저도 모르게 불쑥 말해버렸습니다. 기윤주 씨, 저 22살이에요. 더 이상 어린애 아니라고요? 말을 뱉고 나서 저는 그의 표정을 볼 용기가 없어 서둘러 문을 열고 거의 도망치듯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이미 떠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개를 돌려보니 마침 그가 차창을 내리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곧이어 제 휴대폰에서 새로운 메시지 알림이 울렸습니다. 카톡을 열어보니 어젯밤의 그 은밀한 사진들 아래에 그에게서 온 새로운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민하야, 기다려. 돌아올 때까지. 저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알 수 없는 혼란스러움에 빠져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차창은 이미 올라가 있었고 차는 점점 제 시야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는 사람이 없는 구석을 찾아 선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반짝이는 보라색 바이올렛 스톤이 박힌 백금 팔찌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명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났죠. 제 머릿속은 점점 몽롱해졌습니다. 바이올렛 꽃의 의미를 생각하다가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려 받아보니 희선이었습니다. 희선아, 나 방금 호텔 도착했어. 아직 회의실 못 찾았어. 온 게 어디야? 아, 우리 작은 삼촌이 너한테 해외 출장 간다고 말했어?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말했어. 왜? 수화기 너머로 희선이의 신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3개월이나 간대. 그럼 나 드디어 자유야. 아무도 간섭 안 해. 너무 좋아. 저는 어이없이 웃었습니다. 축하해. 나 엘리베이터 타야 해서. 교수님이 회의 장소 10층이라고 방금 문자 보내셨어. 이따 통화하자. 주얼리 디자인 철학에 대한 강연은 2시간 내내 이어졌습니다. 일어설 때 다리가 저려서 감각이 없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에 몸이 떨리고 아랫배도 콕콕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기윤주 씨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정말 정확했습니다. 추우면 통증이 더 심해질 걸 알면서도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짧은 치마를 고집했으니 꼴 좋다, 신민하. 3개월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졸업작품과 인턴십 자리를 구하느라 바빠서 기윤주 씨를 생각할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틈만 나면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결국 저는 녹성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서울에 남아야 할까요? 아직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4학년 마지막 학기가 지나고 모두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고 저와 희선이만 남았습니다. 둘이서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선이가 신이 나서 슬리퍼를 끌고 베란다로 달려가 구경했습니다. 3초도 안 되어 그녀는 돌아와서 저에게 신나게 손짓했습니다. 민하야, 빨리 나와봐. 누가 고백하나 봐. 그 말에 저도 궁금해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기숙사 앞마당을 내려다보니 누군가 하얀 초로 거대한 하트 모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촛불이 반짝이는 모습은 인정하건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한 남학생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하얀 셔츠에 하얀 바지, 어깨에는 기타를 메고 있었죠. 앞에는 마이크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뿔테 안경을 썼고 앳된 얼굴은 약간 수줍어 보였습니다. 그는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널 사랑하게 됐나봐, 정비득이 라는 노래였습니다.
맑은 목소리에는 젊은 남학생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한 구절 한 구절에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구경하던 여학생들 중 몇몇은 감동해서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그는 두 팔을 벌리고 고개를 들어 크게 외쳤습니다. 신민아 하고 좋아해. 내 여자친구가 되어줘. 즉시 군중 속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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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지어 희선이까지 합세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고백을 받은 당사자인 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가 너무 민망할 것 같아서 저는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 속에서 저는 그 남학생 앞에 섰습니다. 최대한 부드럽고 온화한 목소리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아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정말 미안해. 나 좋아하는 사람 있어? 남학생의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그는 여전히 꿋꿋하게 말했습니다. 나 별거 없는 거 알아? 하지만 오늘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여기 선 거야.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해. 저는 살짝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넌 정말 용감해. 내가 너한테 많이 배워야겠다. 그는 아마 너무 긴장해서인지 살짝 떨고 있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한번 안아봐도 될까? 저는 편안하게 미소 지으며 두 팔을 벌렸습니다. 그가 웃으며 다가와 저를 한번 안고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내 청춘의 후회가 없게 해줘서 고마워. 너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행복하길 바랄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도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내 미래가 찬란하길, 모든 일이 순조롭길 바라. 잘 가, 신민아. 잘 가, 성민. 그는 제가 자기 이름을 아는 것에 놀란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힘을 얻은 것처럼 기타를 꽉 껴안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마당에서 반짝이는 촛불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도 그처럼 용감해져야 할까? 적어도 스스로에게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결국 저는 녹성으로 돌아가지 않고 희선이와 함께 살기 위해 도심에 있는 기윤주 씨의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희선이는 부모님의 부름을 받고 독일로 떠났습니다. 국제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죠. 가기 전에 그녀는 신신당부했습니다. 나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같이 창업하는 거야. 먼저 튀면 안 돼. 기윤주 씨가 서울을 떠난 지 3개월 하고도 15일 후 그가 갑자기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때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아이패드로 디자인 스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 열리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고 1초 만에 그의 깊은 도화안과 마주쳤습니다. 저를 본 순간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기쁨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안도의 한숨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나 가슴을 감싸 안고 등을 돌렸습니다. 기윤주 씨. 왜 갑자기 돌아왔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달아나고 싶었습니다. 저 위층 가서 옷부터 갈아입을게요. 왜 옷을 갈아입어? 저는 헐렁한 흰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노출도 없는 옷이었죠. 이대로 밖에 나가도 아무 문제 없을 차림이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브래지어를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땅속으로 숨고 싶었습니다. 기윤주 씨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당황하며 가슴을 가리는 모습을 보고 그의 눈에 무언가 생각하는 듯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알았어. 갈아입고 와.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재빨리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머리를 감싸준 채 제 내면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시간이 꼬박 걸려서야 저는 겨우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마음을 다잡은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기윤주 씨는 이미 샤워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의 젖은 머리카락은 평소처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몇 가닥이 내려와 짙은 눈썹을 가렸고 깊은 도화안마저 일부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밑 눈물점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죠. 그는 검은색 실크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허리끈이 느슨하게 묶여 있어 선명한 쇄골 아래로 탄탄한 가슴 근육이 반쯤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는 손에 와인잔을 들고 있었는데 붉은 액체가 그의 미세한 움직임에 따라 살랑거렸습니다. 그는 바에 비스듬히 기댄 채 서 있었는데 그 나른하고 섹시한 모습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문 밖으로 나오자 그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는 살짝 손짓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다가 뻣뻣하게 굳어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가락을 꽉 쥐고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작은 삼촌. 방금 전엔 내 이름 부르더니 왜 다시 작은 삼촌이야? 등이 즉시 뻣뻣하게 굳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죠. 반사적으로 똑바로 섰습니다. 희선이가 그러던데 학교에서 누가 너한테 고백했다고. 받아줬어. 저는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요. 안 받아줬는데요. 안 받아줬는데 왜 걔를 안아줘? 저는 눈을 깜빡이다가 바로 깨달았습니다. 희선이가 그 동영상을 그에게 보낸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녀는 위에서 찍었기 때문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을 테고 그래서 기윤주 씨의 눈에는 그 장면이 남학생이 고백하고 내가 받아줘서 둘이 껴안는 것으로 보였을 겁니다. 저는 서둘러 해명했습니다. 제가 거절했어요. 그 친구가 그냥 한번 안아달라고 부탁해서. 상처 주기 싫어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는 갑자기 저를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은은하고 맑은 목련 향이 났습니다. 그는 키가 너무 커서 저는 겨우 그의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심장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심장 소리가 조금 불규칙했습니다. 저는 너무 꽉 안겨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겨우 몸부림쳐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작은 삼촌. 저 숨 막혀 죽일 셈이에요. 미안. 그가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가쁘게 숨을 몰아쉬며 그를 쳐다봤습니다. 작은 삼촌. 혹시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회사의 문제라도. 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감히 그가 저에게 고백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런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기윤주 씨는 제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대신 이렇게 물었습니다. 졸업 선물은 마음에 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삼촌이 주신 선물은 다 좋아요. 그럼 인턴십은? 녹성으로 돌아갈지 서울에 남을지 결정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군데 주얼리 회사에서 합격 통지를 받았는데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 못했어요. 저는 슬쩍 그를 쳐다봤지만 단 1초 만에 황급히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조금만 더 쳐다보면 그의 깊은 눈 속에 빠져 죽을 것만 같았거든요. 기성그룹에서는 연락 못 받았어?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뭘 고민해? 저는 소매를 꽉 쥐고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제가 낙하산이라고 할까 봐요. 어쨌든 삼촌은 희선이 작은 삼촌이니까. 결국 저는 기성그룹에 입사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었습니다. 단지 그와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있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사한 지 일주일 만에 저는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기윤주 씨가 곧 약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부는 진씨 가문의 영애, 진교아. 듣자 하니 그녀는 벤처 투자를 전공한 유능한 유학파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할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모님들이 앞다투어 재무 컨설턴트로 모시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그녀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훤칠한 키에 완벽한 몸매,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는 사람을 압도했습니다. 눈빛 하나만으로도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만들어냈죠. 그날 기윤주 씨의 비서가 집안일로 급하게 휴가를 내는 바람에 인턴이었던 제가 임시로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커피를 가져다주고 돌아서서 나가려는데 진교아가 일부러 일어나 저와 부딪혔습니다. 커피잔이 엎질러졌죠? 그녀는 멀쩡했지만 뜨거운 커피가 전부 제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즉시 피부 위로 붉은 자국과 함께 물집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적반하장으로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날 떼어 죽일 셈이야? 망설일 틈도 없이 기윤주 씨가 제 손목을 잡고 사무실 안 휴게실로 직행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간 그는 수도꼭지를 들어 제 손을 찬물 아래에 갖다 댔습니다. 차가운 물줄기가 화상 입은 피부 위로 흐르자 타는 듯한 통증이 즉시 가라앉았습니다. 제 손은 그에게 꽉 잡혀 있었습니다. 쓰라린 통증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제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기 총괄님. 저 정말 칠칠 맞죠? 차 따르는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그는 제 손을 계속 찬물에 대고 있으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내 잘못 아니야? 그녀가 일부러 일어나서 부딪힌 거야? 찬물로 30분 동안 찜질을 하고 나서야 그는 저를 의자에 앉히고 수건으로 제 손가락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때 그의 전담 비서가 화상 연고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가 약을 발라주려 하자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움츠렸지만 이내 그에게 붙잡혔습니다. 움직이지 마, 약 안 바르면 물집 생기고 흉터 남아. 그때 문과에서 진교아의 역겨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작 인턴 하나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 쓸 일이야, 기 총괄? 설마 취향이 독특해서 저런 밋밋한 아기 토끼 스타일을 좋아하는 건 아니겠지? 약을 바르던 기윤주 씨의 손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차분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그녀에게 경고했습니다. 진 대표, 우리 아직 협력계약서에 사인 안 했습니다. 저는 언제든 결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특히 내 비서를 일부러 괴롭히는 걸 본 이상 다시 생각해 봐야겠군요. 진교아의 안색이 즉시 변했습니다. 기윤주. 우리 두 집안이 대대로 알고 지낸 사이라는 걸 잊지 마.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요. 진 씨 가문이 서울에서 명문가일지는 몰라도 내 눈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 비서, 손님 배웅해. 그는 단호하게 사람을 내쫓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진교아는 화가 나서 얼굴이 시커멓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또각또각 굴리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며 떠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기 총괄님. 두 분 약혼하신다면서요. 근데 전혀 그녀를 좋아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고 계속 약을 바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랑 약혼하면 민하는 슬플까? 저는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다시 그에게 꽉 잡혔습니다. 움직이지 마, 민하. 내 질문에 대답해. 그는 저를 보지 않고 단지 손가락 끝으로 화상 입은 부위에 부드럽게 약을 펴 발랐습니다. 그 다정한 손길에 제 심장이 어지럽게 뛰었습니다. 제 두 눈이 붉어지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작은 삼촌. 손이 너무 아파요. 말할수록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엉엉 울었고 눈물 콧물이 그의 비싼 정장 위에 다 묻었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서도 훌쩍거리고 있자 그가 휴지를 뽑아 부드럽게 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이렇게 우는 거 손이 아파서야?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이랑 약혼해서야?
저는 너무 놀라 울음을 뚝 그쳤습니다. 너무 오래 울어서 눈이 부어 시야 속 그의 모습이 흐릿했습니다. 작은 삼촌. 그가 한숨을 쉬며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민하야, 나 너보다 겨우 8살 많아. 왜 맨날 나를 작은 삼촌이라고 불러?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기윤주 씨가 희선이 작은 삼촌이니까요. 그럼 그 신분을 빼면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윤주 씨가 희선이 작은 삼촌이 아니었다면 전 아예 당신을 알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아.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가 허리를 숙여 제게 키스했습니다. 그의 입술은 따뜻했고 약간의 강인함과 함께 제 입술을 눌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피하려 했지만 그의 큰 손이 제 목덜미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키스는 길고 부드러우면서도 약간의 지배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서투르게 그의 키스에 응했습니다. 제가 거의 숨을 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는 겨우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제 목덜미에 있었고 코끝이 서로 닿았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넌 나를 뭐라고 생각해? 저는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져서 황급히 그를 밀어내고 고개를 돌려 피했습니다. 민하야. 저는 손을 꽉 쥐고 작게 말했습니다. 기 총괄님. 다른 비서들한테도 이렇게 대하세요? 그가 갑자기 제 어깨를 잡고 저를 돌려 세워 자신과 마주보게 했습니다. 신민아,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습니다. 단지 확신이 없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제가 좋아한다고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그는 순간 멈칫하더니 약간 실망한 듯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내가 충분히 티 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내가 맨날 나를 작은 삼촌이라고 부르니까? 나를 마주할 때마다 항상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니까? 내가 너보다 나이가 훨씬 많아서. 내가 늙었다고 생각할까 봐 무서웠어. 그의 시선이 제 입술에 머물렀습니다. 깊고 어두웠습니다. 그가 다시 허리를 숙여 키스하려던 순간 따르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황급히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희선아. 수화기 저편에서 의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목소리가 왜 그래? 방금 울었어. 우리 삼촌한테 혼났어. 아, 아니. 기윤주 씨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작게 신음했습니다.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희선이는 전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나 방금 도착했어. 밀크티 마시러 가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다고. 그의 입술은 계속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살결에 닿았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래. 나 금방 갈게. 말을 마치자마자 저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기윤주 씨는 일부러 장난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완전히 끊고 나서야 그는 겨우 멈췄습니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했습니다. 제 곤란한 모습을 보며 즐겁게 웃고 있었죠.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발가락을 저도 모르게 바닥에 꽉 오므렸다가 화가 나서 그를 밀쳤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고 웃으며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기윤주 씨, 변태. 말을 마치고 저는 그의 손등을 꽉 깨물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업무 중에 다쳤으니 유급 휴가 요청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가 막 돌아서려는데 그가 뒤에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는 키가 커서 순식간에 저는 그의 품에 갇혔습니다. 그의 따뜻한 숨결이 귓가를 천천히 스쳤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허스키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기 토끼가 화나면 진짜 무는구나. 하.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간지러운 느낌이 온몸에 퍼졌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복근 보고 싶다며. 오늘 밤에 집에 와 실컷 보게 해줄게. 응. 제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숨도 가빠졌습니다. 기윤주 씨 반칙이에요. 그가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민하는 싫어?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의 품에서 힘껏 벗어나 그대로 도망쳤습니다. 밀크티 가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희선이의 공 같은 포옹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저는 아파서 작게 신음했고 그녀는 깜짝 놀라 손을 놓으며 제 붉게 부은 손을 놀란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너 화상 입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진씨 가문 영애가 내 삼촌 만나러 왔는데 내가 커피 가져다 주다가 그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뜨거운 커피를 다 내 손에 쏟았어. 희선이는 경악하며 즉시 제 손을 잡고 호호 불어주었습니다. 어쩐지 내 눈이 퉁퉁 부었더라. 그 진교아, 정말 너무하네. 기성그룹이랑 협력하고 싶어서 언론에 자기가 우리 삼촌이랑 약혼한다고 일부러 흘리더니 이제 너까지 괴롭혀?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봐. 희선이는 분노에 차서 당장이라도 소매를 걷어붙이고 싸우러 갈 기세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녀를 말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찾아가도 그 여자는 신경도 안 쓸 거야? 그럼 우리 삼촌한테 그 여자랑 협력하지 말라고 할게. 저는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아마 그 협력은 이미 물 건너갔을지도 모릅니다. 됐어. 내 삼촌 사업에 신경 쓰지 말고 우리 밀크티나 마시자. 너 독일 가서 뭐 하고 놀았는지나 얘기해봐. 희선이는 성격이 급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타입이라 감정이 빨리 왔다가도 빨리 사라졌습니다. 화제를 돌리자마자 그녀는 신이 나서 독일에서의 경험을 쉴 새 없이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기성그룹의 작은 공주님인 그녀는 평생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배당금만 받아도 부자로 살 수 있었지만 안주하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창업을 결심하고 부모님과 오빠 앞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리를 잡고 싶어 했죠. 그녀에게는 가족이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어서 실패하더라도 괜찮았습니다. 뒤에서 받쳐줄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밀크티 가게를 나오며 희선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너 우리 삼촌이랑 같이 살아? 그 질문에 저는 만감이 교차하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 말 참 막 한다. 분명히 내가 나보고 이사 오라고 해놓고 넌 나 혼자 두고 독일로 날랐잖아. 희선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삼촌은 군자야. 게다가 어른이시잖아. 너한테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군자라고? 어른이라고? 어떤 어른이 조카딸이 친구랑 통화하는 그 순간에 귓가에 대고 속삭인단 말인가. 저는 희선이를 보며 안타까움이 가득한 한숨을 쉬었습니다. 희선이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너 왜 그래? 그날 밤 기윤주 씨가 아파트에 돌아왔습니다. 희선이를 보자마자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원래 무던하고 둔감한 편인 희선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작은 표정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삼촌. 저 돌아온 거 안 반가우세요? 기윤주 씨는 저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으며 되물었습니다. 내가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희선이가 어리둥절해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맞지, 민하야? 너도 그렇게 느끼지 않아? 뭔가 엄청 불편해하는 것 같아. 마치 내가 중요한 일을 방해하는 것처럼. 저는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맞아, 내 삼촌은 정말 큰일을 방해했어. 내 작은 삼촌이 나한테 복근을 벗어 보여주려 했다는 걸 아니? 하지만 차마 말할 수는 없어서
저는 배가 아플 정도로 웃음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마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눈치챘는지 그날 저녁 내내 희선이는 제게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심지어 저와 같은 침대에서 자겠다고까지 했죠. 이유는 한밤중에 우리 삼촌한테 쫓겨날까봐 무서워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의 웃다 내상을 입을 뻔했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기윤주 씨 바로 앞에서 했으니 그의 표정이 얼마나 시커멓게 변했을지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시차 때문에 잠이 오지 않는 희선이는 저를 붙잡고 공포영화를 봤습니다. 이 아파트의 방음이 얼마나 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방 안에서는 계속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너무 졸려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녀를 버리고 제 방으로 도망쳤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기윤주 씨에게 끌려가 문에 밀쳐졌습니다.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그의 입술이 덮쳐왔습니다. 거칠고 지배적인 키스였습니다. 뜨거운 숨결, 숨가쁘고 격렬한 키스는 마치 저를 삼켜버릴 듯했습니다. 제가 그의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느꼈을 때 그는 겨우 입술을 떼고 제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제가 말했습니다. 기윤주 씨, 미쳤어요. 만약에 희선이가 저 찾으러 오면 어떡해요? 그의 도하 안에 욕망이 어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마치 눈 밑에서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왜, 내 여자친구인 거 공개할 생각 없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누가 당신 여자친구라고 했어요? 그의 가느다란 손가락이 제 입술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야릇하고 어딘가 불량스러웠습니다. 여자친구 하기 싫으면 그럼 아내는 어때?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똑똑똑 하고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희선이의 신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하야, 아직 안 자? 나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제가 대답하려던 순간 입술이 다시 막혔습니다. 그는 고의였습니다. 분명히 고의였죠. 이번 키스는 아까처럼 급하지 않고 지독하게 질척이고 얽혀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 그에게 기댄 채 겨우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부끄러운 신음소리를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희선이는 그를 군자라고 했지만 군자는 무슨. 이건 그냥 오랫동안 억눌려온 굶주린 늑대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밖에서는 더 이상 희선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방문이 딸깍하고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키스에 정신이 혼미해져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등 전체가 부드러운 매트리스에 닿고 나서야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제 몸 위에서 난동을 부리는 그의 손을 즉시 붙잡았습니다. 기윤주 씨, 안 돼요. 그가 제 손을 잡아 가슴팍에서부터 아래로 끌어내렸습니다. 그의 입술은 여전히 제 귓가에 붙어 있었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안 해주면? 그럼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 제가. 어떻게 도와요? 민하야, 이걸 잡아줘. 응. 그날 밤, 제 손목은 거의 끊어질 것 같았지만 그는 만족하지 못하고 몇 번이고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울고 싶으면서도 마음속 깊이 감탄했습니다. 남자가 너무 오래 금욕하면 정말 무서워지는구나. 다음 날 아침, 저는 희선이의 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본능적으로 옆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을 뻗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려는데 팔을 들어 올리자마자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감히 제 두 손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젯밤 이 손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하늘만이 알겠죠. 저는 눈을 감고 비틀거리며 걸어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희선이가 막 입을 열려던 순간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뒤의 욕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기윤주 씨가 젖은 모습으로 저와 희선이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제 고막을 찢을 뻔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귀를 막고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10분 후, 저희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희선이의 엄격한 신문을 받았습니다. 작은 삼촌, 양심도 없으세요? 미나가 삼촌을 얼마나 어른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런 불순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몰래 희선이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우리.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잤는데 아직도 나를 속이려고 해? 너는 입 다물어. 이따가 너랑 따로 얘기할 거야? 기윤주 씨는 저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과는 달리 태연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희선이를 쳐다보며 지극히 합리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희선아, 내 미래에 옳게 겁주지 마. 아, 희선이가 귀를 막고 미쳐버릴 듯 소리쳤습니다. 이제 미래에 옳게라는 세 글자는 그녀에게 극도로 민감한 단어가 되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윤주 씨는 굳이 그녀에게 사실을 받아들이게 하려 했습니다. 난 내 작은 삼촌이고 올해 30이야. 설마 내가 평생 독신으로 살길 바라는 건 아니잖아. 그래도 제 친구는 안 되죠. 삼촌보다 8살이나 어리잖아요. 삼촌이 얘 처음 알았을 때 얘는 겨우 18이었고 삼촌은 26이었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이 비도덕적인 관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저는 작게 기침하며 제 수년간의 짝사랑을 위해 공정함을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희선아, 나랑 내 삼촌 사이에 무슨 도덕적인 문제 같은 거 없어. 내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넌 항상 그를 작은 삼촌이라고 불렀잖아. 희선이가 제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건 내가 먼저 그렇게 불러서 그런 거잖아. 게다가 그는 내 친삼촌도 아니라고. 그녀가 저를 날카롭게 쏘아보자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기윤주 씨에게 바싹 다가갔습니다. 그가 희선이의 폭발을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계속 소란 피우면 당장 다시 독일로 보내버릴 거다. 한마디가 정확히 그녀의 약점을 찔렀습니다. 그녀는 해외로 나가기 싫어서 국내에 당당히 머물 이유를 만들기 위해 창업을 결심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즉시 포기하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분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사세요. 말을 마치고는 즉시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안도의 한숨을 채 내쉬기도 전에 기윤주 씨가 제게 바싹 다가왔습니다. 미나야, 언제 우리 부모님 뵈러 갈까?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네. 아직 정식으로 사귀지도 않았는데 벌써 부모님을 뵙자고요? 꿈꾸는 거 아니죠? 미나가 이렇게 예쁜데 분명히 쫓아다니는 남자가 많을 거야. 빨리 관계를 확정하지 않으면 내가 누구한테 뺏길지도 모르는데 그럼 난 누구한테 가서 울어야 해? 저는 화가 나면서도 웃음이 나와 손을 들어 그의 얼굴 양보를 가볍게 꼬집었습니다. 기윤주 씨, 예전에는 몰랐는데 얼굴이 정말 두꺼우시네요.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이 두껍지 않으면 어떻게 아내를 얻겠어?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쳐다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말해봐요. 언제부터 나 좋아했어요?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대학에 입학한 첫날. 그 부딪힘이 내 심장에 그대로 와서 박혔어. 나중에 내가 희선이 친구라는 걸 알고 밤새 잠 못 이룰 정도로 기뻤어. 그래서 지난 몇 년간 내가 너한테 준 모든 선물은 그냥 주는 김에 산 게 아니라 진심으로 고른 거야. 지난 몇 년 동안 난 항상 내가 크길 기다렸고 몰래 너에 대해 물어봤어. 언젠가 내게 남자친구가 생길까 봐 두려웠거든. 저는 눈을 깜빡이다가 문득 무언가 떠올라 즉시 반박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한 번은 클럽에서 당신이 어떤 여자랑 희롱하는 걸 봤어요. 기윤주 씨가 제 코를 가볍게 꼬집으며 옅게 웃었습니다.
내가 확실해? 내가 그녀를 희롱한 게 아니라 그녀가 나를 희롱한 게 아니고? 저는 찔려서 코를 만지작거리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나랑 사귈래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팔을 뻗어 그의 목을 감쌌습니다. 네. 기윤주 씨, 사실 그날의 부딪힘도 제 심장에 그대로 와서 박혔어요. 저도 항상 제가 어른이 되기를, 당신 곁에 설 자격이 생기기를 기다렸어요. 다시 기씨 가문의 본가로 돌아갔을 때 할아버님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습니다. 희선이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의 손주며느리가 아니라 어쩌면 며느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요. 그는 기윤주 씨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를 갈았습니다. 미나가 너보다 얼마나 어린데 어떻게 내가 손을 댈 수가 있어? 기윤주 씨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결혼 안 한 남자와 여자고 그녀도 성인입니다. 제가 법을 어긴 건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사귄 지 3개월 후 저는 기윤주 씨를 데리고 고향인 녹성으로 가서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앉아만 있어도 여러 사람을 겁먹게 하던 기윤주 씨가 제 부모님과 오빠 앞에서는 긴장해서 손에 땀을 쥐고 말까지 더듬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끌고 가시고 기윤주 씨는 혼자 남아 제 아버지, 오빠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랑 아빠, 그 사람 마음에 안 드세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내가 갓 태어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한데 눈 깜짝할 사이에 남자친구를 데려올 나이가 됐구나. 기윤주라는 이름은 서울뿐만 아니라 여기 녹성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어. 두 사람 나이 차이가 꽤 큰데. 엄마는 내가 그냥 그의 변덕일까 봐 걱정돼. 저는 어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아니에요. 저 그 사람 안지 4년 됐어요. 그는 원칙이 있는 사람이고 문란한 관계도 없어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나무라듯 쳐다보셨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그 사람 편드는 거냐? 사귄 지 3개월 만에 불이 나게 데려와서 인사시키는 거 보니? 혹시 두 사람 벌써? 엄마. 아니에요. 우리 아직 그런 짓 안 했어요.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더니 마침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녀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리타분한 사람은 아니야? 설령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널 탓하지 않을 거야. 엄마는 단지 내게 말해주고 싶었어. 정말 그 사람과 끝까지 함께하기로 마음먹기 전까지는 스스로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만약 뜻밖의 일이 생기면 엄마한테 숨기지 말고. 알았지? 저는 입술을 깨물고 어머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작게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저희 비행기는 그날 밤 10시에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오는 내내 기윤주 씨는 입이 찢어질 듯이 웃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저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하야, 나 정말 기뻐. 저는 작게 웃으며 그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기윤주 씨, 복근 보고 싶어요. 제가 의미심장하게 말하자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곧바로 그는 저를 번쩍 안아들고 욕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깨끗이 씻고 나와. 질릴 때까지 보게 해줄게. 그해 저는 단순히 그의 눈빛을 좋아했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미소까지 좋아하게 됐죠. 그를 처음 좋아했을 때 저는 단지 그의 곁에 있을 수만 있다면 평생 고백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 뛰어난 여자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숨이 막힐 정도로 괴로웠습니다. 알고 보니 사람은 정말 욕심이 많았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다른 것을 더 원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의 감정은 서로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도 저처럼 짝사랑을 했다는 사실, 제가 느꼈던 감정들을 그도 겪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문득 평온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이렇게 오랜 세월을 낭비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어쩌면 이 짝사랑이 바로 올여름에 꽃을 피운 것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욕실에서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느라 1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증기가 거울을 뿌옇게 덮었고 뜨거운 김에 얼굴이 붉어졌으며 심지어 숨쉬기조차 약간 힘들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그의 앞에서 항상 조심하고 신중했지만 오늘 저는 특별히 대담했습니다. 저는 곧장 침대로 올라가 그의 허리 위에 단단히 앉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귀를 대고 강하지만 약간 불규칙한 심장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윤주 씨, 준비됐어요. 그는 한 손으로 제 허리를 잡고 다른 손으로 침대 머리맡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형형색색의 작은 상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모든 것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의 낮고 잠긴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민하야, 확실해. 저는 손으로 몸을 지탱하고 그의 목젖에 가볍게 키스한 뒤 입술을 깨물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옷가지가 찢겨나가고 제 온몸은 그의 단단한 가슴에 꽉 안겼습니다.